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요약집 교재 546페이지의 2장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의 출제 빈도는 낮지만은 그래도 점수 주기 위한 난이도 하의 문제로 이따금씩 출제되기 때문에 고득점을 위해서는 꼭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자, 546페이지 보면 1절에 자격시험인데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입니다. 예외적으로 장관도 직접 시행할 수 있는데 장관이 직접 시험을 출제하거나 시행하고자 할 때는 우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이 정책심의위원회를 줄여서 심의위원회라 그렇게 칭합니다.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라는 점, 그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이런 부분도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내용적으로 중요하지도 않지만은 결국 우리가 골고루 출제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서 이따가 출제하니까 한번 읽어 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시험은, 공인력 자격 시험은 업무 위탁 규정에 의해서 위탁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45조 위탁 규정에 따라서 우리 법 제4조 즉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에 따른 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3항에 따른 이런 표현들은 다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다가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정리해 두시고 이렇게 시험 업무를 위탁하게 되면은 그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일간신문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관보에 고시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 우리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공인중개사라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학습을 해보면은 법제 10조에 보면은 등록의 결격사유 등 하는 조문이 나옵니다. 등록의 결격사유 등 하는 조문이 10조에 나오는데 이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와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해서는 구별해서 다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사유고 이 사유는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부자격 사유죠. 그 의미가 다릅니다. 구분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적에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는데 법 제10조 등록의 결격사유 등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즉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자도 자격은 취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 등으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을 뿐이죠. 자격은 취득했다 하더라도. 자, 547페이지 보면은 응시 자격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제한이 없는데 두 사람만큼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6조에 보면은 일단 자격을 취득했다가 그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입니다. 그렇지? 응시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정행위자로서 시험이 무효 처리된 사람은 그 무효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효 처분이 있은 날부터 이렇게 그 표현이 옛날 법에서는 시험 시행일로부터 5년간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무효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라는 거죠. 항상 공부하실 때 기한이나 기간을 공부할 때는 기산점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꾸 숫자만 외울 생각하지만 무슨 날로부터 얼마 동안 이렇게 기억을 하실 자세 학습이 중요합니다. 항상 시험 출제는 숫자 갖고 장난칠 수도 있지만 꼭 기산점 갖고 장난치는 것이 더욱더 빈도가 높습니다. 이 경우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다른 시험 시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이제 5년간 실질적으로 응시 자격을 정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다른 시험 시행기관의 장, 이 말은 뭔 뜻이냐면은 주택관리사 보자격시험, 감정평가 자격시험의 시행기관의 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시행기관의 장에게 다 통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에서 부정행위자로 적발이 되게 되면 서울특별시장이 자격시험의 시행권자죠. 서울특별시장이 자격시험의 실시권자 아닙니까? 그 사람이 대구시장, 부산시장, 경기도지사한테 다 통보를 함으로써 전국 어디에 가서라도 5년 동안 응시를 못하게 차단하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그 다음 시험 방법 및 시험의 일부 면제인데 우리 자격시험은 원칙적으로 구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구분하여 시행한다 하는 말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은 구분한다는 말은 다른 날에 시험 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구분하여 시행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법은 예외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1차와 2차 시험을 구분하긴 하되 동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특이한 것은 2차 시험의 시험 방법을 1차 시험 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2차 시험의 시험 방법은 제4항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항이 바로 1차 시험 방법에 관한 규정이거든요. 그 1차 시험 방법 그대로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객관식 시험 출제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동시에 시행하지 않고 다른 날 시행하게 되면 2차 시험의 방법은 주관식을 원칙으로 하게 돼, 논술형을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회 때부터 입시회 때까지 다 동시에 시행하고 있는 관계로 1, 2차 공이 현실적으로 객관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 뿐입니다. 자, 양갈로 이번에 시험 방법에가 이제 5조 사항이 나오죠. 자, 1차 시험은 선택기를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여기 이 객관식이다라는 거죠, 1차 시험은. 그런데 이제 동시에 시행하게 되면은 2차 시험도 이 1차 시험 방법에 따른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2차 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시행령 5조 5항에서. 그래서 우리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다른 날 분리해서 시행하게 되면 2차 시험은 논문형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양갈로 3번에 시험의 일부 면제하는데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할 뿐입니다. 다음에, 여기에서 다음에라는 것은 29회를 말하는 거죠. 30회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시험의 시행 공고였는데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1회 이상 시행을 합니다. 이상이 붙었습니다. 두 번 칠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한 번만 친다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당해 연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두고 있고, 뒷페이지 시험의 공고는 두 차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 공고와 확정 공고 이렇게 두 차례 하게 되어 있는데, 예정 공고는 계략적인 사항을 공고하는데 매년 2월 28일까지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산업인력공단에 공고문이 나와 있죠. 그리고 확정 공고는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는 60일 전까지인데 지금은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입니다. 양갈로 3번의 응시 수수료는 우리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 실시권자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이기 때문에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 시도가 당의 지방자치단체죠.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시험일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고, 위탁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할 때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각각 납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방법으로 자격시험을 실시하냐에 따라서 응시 수수료를 정하는 기준이 다르다라는 측면에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합격을 하게 되면은 시험 시행기한의 장은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합격자 결정 공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증 교부의 주체가 시도지사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시도지사, 원칙적인 실시권자인 시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이 교부가 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어디 가서 활용을 해야 되느냐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나중에 개업을 했을 때에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활용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취득한 자격증은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어느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했냐?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49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뒀는데, 자격증과 나중에 학습하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그리고 그 이후에 공부하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이런 부분을 공부할 때마다 그 증의 재교부에 관한 규정을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두고 있거든요. 그 세 가지 증의 재교부에 관한 사유를 비교식으로 모아둔 표입니다. 적절히 활용하실 필요가 있겠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재교부 사유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재교부 사유입니다. 그래서 자격증 재교부 사유인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 이 사유는 등록증 재교부 사유,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재교부 사유에도 똑같이 준용하도록 그렇게 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이 자격증이든 등록증이든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이든 재교부 신청할 때도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이 자격증 재교부 업무도 위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탁해서 재교부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으로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격증 재교부라든가 등록증 재교부,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의 재교부를 해당 부분에서 따로따로 공부하지만 이렇게 비교식으로 모아서 공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학습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시험 문제는 골고루 출제하기 위해서 비교 대상이 될 만한 것들이 있을 때는 비교식으로 시험 문제를 잘 낸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재교부와 관련해서 우리가 참고적으로 좀 아셔야 될 거는 등록증 재교부와 관련한 건데 그건 나중에 해당 부분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은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이전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이전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는 등록증의 재교부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증의 재교부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재교부가 일어났냐면은 이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하든 아니면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든 사무소 이전을 하게 되면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는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사무소 이전에 따라서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이라는 이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등록증의 재교부 사유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재교부 절차가 뒤따르게 되고 그렇게 재교부 절차가 뒤따르는 경우는 마찬가지 재교부 신청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재교부 신청에 준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49페이지의 2절에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에 관한 규정인데 내용적으로는 아주 쉽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절대 한번 듣고 안 까먹는 것이 자격증 양도 대여 금지죠. 더 나아가서 뒤에 가면은 등록증 양도 대여 금지 규정도 19조에 따로 나옵니다. 여기서는 자격증 양도 대여 금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7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규정해두고 있고 이 상대방도 위반입니다. 타인의 자격증을 양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양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도 7조 2항에서 함께 규정해두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자격증 양도 대여와 관련해서 대부분 판례가 하나 나와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의 판례냐면은 정의 대여라는 것이 결국 어떤 의미를 정의 대여로 볼 것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대부분 판례는 이 정의 대여라는 것은 정의 대여라는 것은 이런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정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정 없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을. 그런데 정 없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 일을 다 하고 형식상 서류상으로 정 가진 사람이 실질적으로 일을 했는 것처럼 형식만 갖추어 두는 그런 행위를 갖다가 정의 대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무자격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거래계약서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날인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서류를 보게 되면은 자격증 가진 사람의 날인이 있기 때문에 중개 업무를 자격증 가진 사람이 수행한 것으로 인식이 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가 업무를 다 수행한 거죠. 이런 현상들을 정의 대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판결의 요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사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바로 중개 업무죠.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하므로 만일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공인중개사 명의로 개설 등록을 마친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경우라도 공인중개사 자신이 사무소에서 중개 업무인 그 거래 중개행위를 수행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만 하지 않았다면은 이를 두고 정을 대여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다라는 겁니다. 투자자일 뿐이지. 그러나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한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비록 스스로 몇 건의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무자격자가 성사시킨 거래에 관해서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신이 직접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 명의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런 행위는 바로 정의 대여 행위에 해당한다라는 뜻입니다. 거의 결국은 무자격자가 실질적으로 중개 업무를 다 수행하고 형식적으로만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중개 업무를 수행하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현실을 갖다가 정의 대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제3절에 보면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8조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에 위반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의 벌금형이라는 형사처벌 사유로 규정을 돼 있고 이 위반 시의 제재에 관해서는 따로 이 우리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위반 시 제재 분류표를 가지고 시험 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위반 시의 제재에 관해서는 시험 문항수에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고득점하는데 필수적인 암기사항이 되니까 그 점을 명시하고 지금부터 그때그때 이런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떠한 처벌의 대상이 되는가를 그때그때 다 메모를 해두었으니까 꼭 익히셔야 됩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유사명칭을 어느 범위로까지 볼 거냐 하는 것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의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명칭을 사용하는 자가 일반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 공인중개사로 오인할 위험성이 있는 명칭이다 이렇게 보여질 때는 유사명칭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판례를 보시면은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뉴스 대표 이런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하게 되었다면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이 명칭은 공인중개사인 것으로 오인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명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한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2015년도의 판례도 우리가 빵빵 부동산 카페 이런 식으로 옥외 광고물을 설치하고 빵빵 부동산 대표라는 명칭이 기된 명함을 사용하게 되면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다 뭐다 공인중개사로 오인할 위험성이 높은 명칭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에 위반이 된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유사명칭이냐 아니냐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명칭을 사용하는 자를 공인중개사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의 취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마지막 네 줄을 읽어볼까요? 중개보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죠.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인데 중개보조원이 중개행위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중개보조원이 자신의 명함에 등록번호, 사무소의 명칭만을 기재하게 되는 경우라면 바로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교재 551페이지에 보면은 중개업 등 3장 제목인데 그 법 제9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규정을 학습하는 부분입니다. 그 1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법적 성격에 관한 부분을 간단하게 소개해두고 있는데 시험 출제에는 크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과연 이 등록이라는 이 행정행위의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이론적 설명들입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에 보시면 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라는 이 행정행위는 학문적으로는 허가의 성격을 띤 명령적 행정행위로 분류된다라는 것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럼 이 말뜻이 뭐냐 하면은 학문상 허가라는 것이 바로 법령에 의해서 일반적 상대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는 그 금지를 해제시켜줘 가지고 원래 자유롭게 할 수 있었는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의미를 지닌 행정행위를 다 학문적으로는 허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도 학문적으로는 허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개업이라는 것은 원래 누구나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연적 자유 부분에 해당하는 행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중개업이라는 자유분을 법에 의해서 금지를 시켜놨다가 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만큼은 그 금지를 해제시켜줘가지고 등록시켜줌으로써 해제가 되는 거죠. 해제시켜줘가지고 그 원래 자유롭게 할수있는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그런 행정행위가 되니까 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도 학문상 허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도 뭐 학문상으로는 허가에 해당하는 행정행위가 되는 거고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도 뭐 면허라는 행정행위도 학문상으로는 허가에 해당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허가 처분, 학문적으로는 허가 처분, 법상으로는 등록 처분을 받게 되면은 그 금지가 해제가 돼가지고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중개업, 금지된 중개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뜻일 뿐이지 여타 법령상의 금지까지 모두 다 해제돼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뜻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금지된 중개업을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마치 건축 허가를 처음 받으면은 이제 금지된 건축 행위를 이제 할 수 있게 됐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건축 행위를 할 때 건축법의 다른 규제 사항들도 다 위배를 해도 된다라는 뜻은 아니다. 건축법령상의 다른 규제 사항들을 다 따르면서 건축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다음 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라는 이 학문상 허가에 해당하는 명령적 행정행위는 대물적 성격의 행정행위가 아니라 대인적 성격의 행정행위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등록 신청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요. 등록 신청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 9조 2항에서는 법인 또는 공인중개사라는 신분을 지닌 사람만이 등록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법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대인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등록의 효력이 이전성이 없게 됩니다. 대인적 성격의 행정이기 때문에 이전성이 없어요. 그러나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격의 행정이기 때문에 허가의 효력이 이전성이 있습니다. 이전성이. 그래서 A가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주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건축주 명의로 다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 절차만 밟으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런 건 대물적 성격의 행정이기 때문에 이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대인적 성격의 행정이기 때문에 이전성이 없다. 더 나아가서 등록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등록했다면 해산하게 되면 별도의 처분 없이도 당연히 등록 효력이 소멸해버리는 그런 특징을 지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라는 이 행정행위는 기속적 성격을 띠는 행정행위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우리 공인중개사법 규정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등록을 시켜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속적 성격의 행정행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라는 것은 중개업을 적법하게 하기 위한 사전 요건일 뿐이지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효력 요건이 아니라 적법 요건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무등록으로 중개행위를 해가 체결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계약도 효력은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 무등록으로 중개한 것이 부적법한 중개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법 요건이냐 효력 요건이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서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이론적 성격이고 우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자 할 때는 등록 기준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 시행령 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 기준을 갖춰야 되는데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 소위 특수법인의 경우에는 이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단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류를 공부하면서 중개법인, 특수법인 이런 걸 공부했더랬는데 특수법인이 4가지였죠. 그 4개를 3+1로 학습을 한 적인데 그 1이 자산관리공사죠. 그 자산관리공사는 중개업을 할 때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할 때도 등록 기준은 갖추지 않아도 된다. 소위 형식적 등록만 행할 뿐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등록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의 등록 기준은 공인중개사로서 등록 신청할 때의 등록 기준과 법인으로서 등록 신청할 때의 등록 기준으로 구분해서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만 보더라도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는 현재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지만은 공인중개사도 아니고 법인도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하에서 신규로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어요? 기득권을 인정받아서 지금까지 중개업을 계속 해오고 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첫째,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 실무 교육에 관해서는 사후에 34조 가서 학습을 하도록 하고 또 사무소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무 건물이나 사무소를 확보해서는 안 되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다가 사무소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확보도 반드시 소유할 필요는 없고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아무리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 하더라도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은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을 요구하고 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되기 전에 건물이라도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이라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법인이 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는 그 법인이 일단은 상법상 회사 법인이거나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의 형태인 법인이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이어야 되겠고 그리고 그 법인의 설립 목적이 협동조합의 법인이든 상법상 회사 법인이든 설립 목적이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 14조에서는 중개업 플러스 6가지 업무를 규정해두고 있는데 그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야 등록이 가능하고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하면서 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로 구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원 또는 임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인으로서 등록할 때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더라도 사원 또는 임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 실무교육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무소를 마찬가지 공인중개사로서 등록할 때 갖춰야 될, 확보해야 되는 사무소와 동일한 기준으로 법인도 사무소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문제는 알겠습니까? 이 사무소 확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이 건축법상의 어떤 건축물의 용도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개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분류가 있거든요. 그 용도 분류 29가지 중에 사무실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용도로 분류된 건축물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건축법도 준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법제처 유권 해석에 따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 업무시설, 그리고 판매시설로 분류되는 그런 건축물을 확보해야만이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4가지 정도의 용도로 분류되는 건축물을 확보할 때 등록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공인중개사의 등록 기준, 법인으로서의 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등록 기준에 관해서는 잘 익혀 두셔야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어떤 기속적 성격 그리고 등록 및 업무 개시 절차에 관해서 이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